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읽고요. 2부에서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봅니다. 김도미 작가님은 사회운동가, 시민활동가로 활동했고 책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를 쓴 저자입니다. 암 경험자로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직접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백산 아래에서 자라 이제는 북한산 아래에 살고 있는 암경험자라 본인을 소개하는 김도미 작가는 사회학을 전공하며 사적인 불만에 공적인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에서 반대운동을 하던 주민들을 도왔고 여성 인권단체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투병 생활을 시작한 김도미 작가는 병원과 사회에서 암경험자에게 가해지는 통제와 편견에 대해 비판하며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를 지필했습니다. 저자는 절대 안정이라는 신화와 선의로 포장된 통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암 경험자도 욕망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맥주 한 잔의 자유라는 표현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도 개인의 선택과 즐거움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김도미 작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 오시면서 저희 이제 제작진한테 굿즈를 나눠주셨죠? 12진상과 양말팔이라고 해서 네. 제 책에 보면 약간 그 에피소드가 네.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암 경험자에게 네.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먹어라 뭐 하지 말아라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네. 걸 듣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듣고 싶어 라는 마음을 담아서 12지신을 차용해서 암 경험자를 괴롭히는 12명의 진상 해서 네. 12진상을 이제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이제 포스터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뭐 그 종이만 팔기에는 좀 뭐 해가지고 네. 양말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제작 과정을 같이 이제 해준 친구도 혈액암 경험자인 네.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픈 기간 동안에 재밌게 놀았습니다. 뭐 청취자분들께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 아내도 지금 암 투병 중이에요. 근데 뭐 일단 굉장히 암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그 주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 주목 중에 썩 좋지 않은 주목도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막 자기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그걸 안 했어야지. 뭐 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더라. 뭐 체온을 올려야 된다더라. 뭐가 좋다. 뭐 무슨 버섯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좋은 얘기도 저는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런지 좋은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3번 들으면 이제 안 좋게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안 좋은 얘기를 막 10번, 20번 똑같은 얘기를 20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약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게 되게 진상짓인 거 아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굴뚝같이 목구멍에서 딱 이렇게 치밀어 오르다가 참는데 약간 저희 이제 암 환자나 암 환자 가족들한테는 유쾌하게 들리는 그런 메시지, 그런 굿즈였어요. 그렇게 보아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좀 불편하게 읽으실 수도 있어서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생각해줘서 너를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네. 나의 마음을 몰라주다니.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도 예, 계시고 제가 아마 무슨 말을 오해하는 못하겠다. 것도 뭐. 예, 있을 텐데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 압니다. 네. 네, 알죠. 제가 이 굿즈와 12진상의 메시지, 굿즈에 담긴 12진상 메시지도 그렇지만 사람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 책 전체를 읽으면서도 고마운 마음도 들고 유쾌하기도 하고 또 한번 이제 어떤 세상의 통념 같은 거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고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이제 김도미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사람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김도미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이 책의 저자이고 급성골수성 백혈병 경험자다라는 거 말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저희 2부 얘기를 계속 암 경험자에 대한 이야기, 암 경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이 책 자체가 병을 앓고 있다고 그 사람이 정체성이 환자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네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저도 제가 암 경험자라는 사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암 경험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스스럼 없이 꺼내놓는 이유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필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지만 암 경험자가 의외로 또 비가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해서 숨긴다거나 아니면 이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함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내 주변에 암 경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체에 등장하는 암 경험자 특히 이제 뭐를 해가지고 나았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과잉대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되게 다양한 꼴로 사는 암 경험자가 좀 더 많이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맥락에서 암 경험자 김도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괜찮습니다. 어제 1부에서 저희가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최윤숙 작가님이 여러 매체에 연재한 칼럼이나 에세이를 모은 책이었고요. 근데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는 김도미 작가님이 뉴스레터로 발행한 글들을 모은 책이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최윤숙 작가님은 이제 기존 미디어가 청탁을 해주시는 작가였고 김도미 작가님은 그런 청탁을 받지 못한 채로 자기가 지면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저 이거 약간 되게 놀란 게 이 뉴스레터를 쓰기 시작한 거는 한창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것도 무균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계셨을 때 그때 쓰시기 시작하셨다고요? 쓰기 시작한 것 자체는 무균실에 들어가서부터요. 무균실이라는 공간은 이 암을 치료하는 단계 중에서는 상당히 앞부분에 겪게 되는 거죠? 되게 치열한 부분일 때? 네, 그렇죠. 이제 시작 자체는 이제 무균실에 첫 입원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렸을 때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 이제 항암을 하게 될 때에는 아마 대부분 무균실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균실을 들락거리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좀 이후에 쓴 글들까지 이제 함께 좀 묶여 있는 뉴스레터이자 책이에요. 저는 보통은 이제 단행본이 나올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작부터 단행본을 목적으로 한 기획을 해서 그래가지고 책으로 나오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이제 글이 쌓였는데 그게 이제 책 분량이 돼서 낸 책보다 단행본 기획이 있는 책을 선호하는 편인데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는 이제 저의 평소 지론이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방식이 훨씬 낫다. 어떤 경우에는 그걸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 뉴스레터를 쓰실 때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로 쓰시는 동안에 내가 이걸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뭐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쓰신 거죠. 그런 상태일 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생생하고 뭔가 막 절절한 기운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보이는 거랑 매달리고 나서 와가지고 그때 일을 쓰면은 절벽에 매달린 상태에서 쓰는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제가 작가님과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아, 절벽에 그러세요? 매달려 있는 네. 그 느낌이고 정말로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삶을 바라볼 때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풍경들을 바라볼 때 선명도가 확 올라가는 어떤 경험? 네.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제가 썼던 표현 그대로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암 경험자의 글을 볼 때 암 경험자들이 다 이제 한창 치료를 받을 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글을 쓴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한가해지면 쓰잖아요. 한가해지는데 그게 이제 뭐 병세가 나빠져서 한가해질 수도 있고 이제 좋아져서 한가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뭔가 그 글이 좀 약간 간증 비스무리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막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하는데 딱 그 단계에서 쓴 글은 되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이 어떻게 읽힐까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아직까지 좀 얼떨떨하고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뭐 제가 쓴 이제 것들이 100%의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의 이제 최대한의 진심과 진실을 담은 건데 그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뉴스레터 시작을 무균실에서 하셨다는 이야기로 거기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가 되게 독특한 에세이입니다. 그 착한 환자의 에세이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착한 환자의 에세이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료적인 관점에서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저는 제가 모범적인 환자인 편이라고 전 자평하는 편이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통렬한 성찰의 결과 나는 모범적인 환자였다. 환자이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고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먹었고 뭐 버섯 같은 거 안 찾아 먹고 뭐 곰탕 같은 거 안 먹고 제가 하지 말라는 그 리스트에 있는 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꼬박꼬박 병원에 이제 가서 해야 된다는 치료 다 받고 물론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항상 뭐 옳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암 경험자임을 밝히고 다른 암 경험자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되게 이해하지 못할 환자의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환자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유해한 것을 하고, 혹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그리고 엄청난 긴 이제 생애사적인 맥락에서 그 맥락에서 일어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차차 알게 되어서요. 네. 예, 저는 아무튼 모범적인 환자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책은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제 통제를 네. 하고 나의 이전 삶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발병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묻지도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이제 저에게 쏟아내는 상황이 너무 싫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는 정보가 너무 틀린 것도 네. 많은데 왜 사람들이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현대의학에서 이제 실망한 나머지 네. 저 반대편으로 달려나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의학에 대한 비판 지점은 좀 그쵸.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제법 모범적인 환자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세 번을 얘기했네요, 제가. 네네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모범적인 김도미 작가님의 자기 항변을 들으셨습니다. 네. 독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착한 환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막, 읽다 보면, 뭐, 이래도 돼? 막 1박 2일 여행도 가시고, 연애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막 이런, 보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암 경험이랑 조금 벗어난 일들이 있고, 사실, 이제, 저는 저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놀란 게, 그러니까 제가 의료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을 다루는 대형 병원들은 되게 복잡하게 막 이상한 관료제 속에서 돌아가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 그거는 저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은데 제가 시혜를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니까 막 한없이 조아리게 돼요. 맞아요. 네, 어디서 뭐 모바일 접수를 했는데 막상 가보면 저희 모바일 접수는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모바일 접수하라 그래가지고 모바일 접수했는데 와서 접수하라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다른 데 같으면 제가 따졌을 텐데 거기서 그런가요? 그럼 이거 접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막 종종거리게 네, 되고. 빌게 돼요. 네. 빌게 되고 막 이제 정말 이렇게 30년 전, 20년 전에 착한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이 조직을,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거슬리고 싶지 않다. 되게 막 착하게 쳐다보고 싶고 자세도 조아리게 되고, 예 선생님 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에요. 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착한 딸, 뭐 착한 며느리, 네. 착한 학생, 착한 국민, 그런 처지가 그 착한 국민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요구하면은 착한 국민이 아니게 되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착한 국민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착한 딸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어떤 뭐 가부장 시스템이 있고 국가 시스템이 있고 되게 권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잘못이라 가지고 혹은 그 시스템에서 보장하는 걸 난 요구를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을 때 그 시스템의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절로 가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이 많이 상하죠. 네,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면서 이 시스템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의 사적인 불만이 공적인 이름을 붙게 되고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하는데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가 매우 도움이 됐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통제하는 것도 있고 그 의료 시스템이 통제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무균의 환경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생활 환경의 위생 때문에 이제 통제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것은 결국에는 이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되게 묘한 처지에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의료 시스템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맞아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아무리 암 환자 가족이라도 혹은 암 환자 본인이라도
개성과 욕망이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처지에서든 네. 지쪼대로 아프고 싶은데 네. 네. 이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에 나오는 멋진 표현입니다. 지쪼대로 아프고 싶은데 치료받고 싶고 모범적인 환자인데 모범적인 환자라도 개성과 욕망은 있죠. 근데 의료 시스템은 그런 거 저한테 묻지 않아요. 네. 뇌종양이 걸렸으면 저한테 안 물어보고 머리 깎고 네. 기본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기관이고 시설이고 단체 생활이고 네. 어떤 의료 이제의 독자적인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 곳이니까 예, 필요한 통제는 있다고 봐요. 어떤 안정적으로 어떤 의료 시스템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이 옷 입고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 안 되나요? CT 찍으면 안 되나요? 물어봤더니, 그냥 너무 승인되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좀 되게 편의적이고, 그러니까 시스템의 입장에서 편의적이고 합리적인, 하지만 이제 개개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제 통제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걸 질문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질문할 생각도 못 해보셨던 거잖아요. 못하죠. 네. 착한 간병이.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질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 분위기, 네. 어떤 위압감 같은 거 들지 않으세요? 그쵸. 네. 그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욕구를 내 욕구는 이런데 이런 것들을 들어줄 수는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뭐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애초에 질문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작가님은 이 뉴스레터를 보니까 전혀 그런 위압감에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되게 당당하게 막 요구하시고 질문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제가 지난 1부에서도 제가 굉장히 간이 작고 갈등을 싫어하고 예, 겁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내 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당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안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절로 입에 붙죠. 저는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회진을 왔을 때 이제 보면은 다른 의사분들은 막 이제 뭐 좀 너스레 떨어가면서 이렇게 막 이제 좀 편안하게 회진을 이어가시기도 했는데 저를 잠깐 이제 보아주셨던 분은 좀 굉장히 칼답하고 이제 바로 이제 몸을 돌려서 나가버리시는 분이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그 침대 헤드에 이제 환자 참여 안내문이라고 딱 붙어져 있어가지고 미리 질문을 준비하신 다음에 회진 올 때 교수님한테 물어봐라 라는 글이 적혀 있는 거를 계속 노려보면서 꼭 물어봐야지 했는데 결국에는 몇 번을 회진을 몇 번을 보내고 뭐 한 몇 회차에 겨우 질문을 해본다던가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환자의 권리이고 하더라도 뭐 가령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이제 르포 쓰시거나 인터뷰 하실 때도 느끼시겠지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듣는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를 좀 가늠을 하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굉장히 열린 태도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교수님은 딱 봐도 내 말 안 들어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좀 불가능한 환경에서 뭔가 환자의 욕구를 개개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존중, 어떤 전인적인 의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공허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게 꼭 어떤 뭐 환자나 환자 가족을 위한 책만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거기서 질문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질문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시스템에 있을 때 무슨 기분이 드는지 그런 걸 되게 잘 말해주는 책 같았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한편으로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시스템을 그래가지고 난 못 믿겠다라고 예.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안적인 신화랄까? 이상한 자기들만의 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네. 뭐 이상한 왕국이 하나 생겨요. 네.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생길 수도 있고 예. 병원 복도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럼요. 네. 어떤 거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네. 예, 것이고 이제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말씀들인 건데요. 이제 무엇을 먹으면 낫는다더라 네. 라던가 아니면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라던가 네. 일단 무조건 쉬어라 라던가 이제 걱정하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뭐 가령 뭐 더 좋은 병원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이제 건강 정보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이야기했지만 발병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들 이제 많이 추론을 하려고 하세요. 네. 네. 무엇을 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걸렸다. 아니면은 술, 담배를 해서 아니면은 뭐 음식을 뭐 어떻게 먹어서 뭐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서 아니면은 찬물을 많이 마셔서 뭐 모든 이제 것이 이제 발병 원인으로 추측이 되는 거죠. 거기서도 꼭 그 개인의 뭔가 책임으로 가고 발전소 근처에서 살아서 걸렸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떤 안 좋은 상황, 타인의 안 좋은 상황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령 이제 어떤 성인병의 종류들을 가지고 이거는 생활습관병이야. 너가 게을러서 그래. 너 운동 안 해서 그래. 너 정크푸드 먹어서 그래. 라고 하는 방식 으로 이제 암 환자들을 대하는 건데 설령 그러니까 암의 원인을 특정해서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어떤 암을 발병하는 요소들, 원인들을 제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특정할 만한 것이 이제 암의 원인으로 특정할 만한 것이 좀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암에 걸린 그분은 당연히 이제 암 진단은 되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아무리 암 정복 뭐 이런 걸 운운하는 시대라도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청천벽력 같은 이유는 그 전에 삶이 그래도 그런 이제 벼락 같은 그 진단 이전까지는 말 같다는 얘기죠.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치니까 천천벽락이지 벼락이 계속 치고 있는데 벼락이 치면 그냥 벼락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을 암의 발병 원인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이미 암에 걸린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
이제 아까 저희가 어떤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주신 이야기들을 모은 그 글들의 부가요, 2부가 암치유 문화 표류기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와 맞다, 이거 문화다, 문화. 네. 어떤 막 시스템은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넌 그래서 그래 하면서 하는, 이게 좀 한국 사회 다른 데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너의 실패는 너의 잘못 네. 때문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상한 무슨 버섯이 좋아 뭐 이런 것들도 막 이상하게 뭔가 누가 이렇게 되게 조직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무슨 고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 말씀에 막 이렇게 따라가고 막 하는 이상한 문화도 있고, 아, 참 많은 걸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환우의 카페가 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된 것들. 저도 낳고 싶으니까 뭐 이것저것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다 보면은, 그냥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야? 차갑게 하라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고, 예, 그러니까 사실 느끼시겠지만 암 환자가 되고 나면은 세상의 5만 가지 건강식품과 이제 그 어떤 치유 요법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그것들을 좀 스케치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런 스케치 굉장히 관찰력이 남다르고 거기서 통찰 꺼내시는 것도 남달라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죠. 제 책에서 네. 가장 좀 좋게 이제 읽으셨던 부분이 지쪼대로 네. 앞으로 자유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 그런 내용의 가사가 들어있는 오지은의 인생론. 뮤지션 오지은의 네. 제목이 인생론. 인생론이요. 네. 인생론. 네, 네. 좋습니다. 네, 오지은님의 인생론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도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도미 작가님이 병실 안팎에서 보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책 읽다가 이렇게 보신 게 많고,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되게 냉철하게 쓰신 그것도 너무 놀라워서, 그 태도도 놀라워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암치유 문화라는 게 절박함, 막 절망에서 뭐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뭘 믿고 싶고. 작가님은 어디 매달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뭐 무슨 속설이든 아니면 뭐 용한 용한 무속인에게라도 뭐 이렇게 정말 생과사의 기로에 서셨잖아요. 삶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었나요? 저도 무서우니까 예, 신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실패했지만 예, 어머니께서 가톨릭 신자이신데 네.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시밭길을 걷게 되기 전에 네. 좀 신을 믿었으면 좋겠다. 네. 같이 성당에 다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계속 이제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귀찮아서 거부하신 게 아니라 예, 저는 작가님의 좀, 어떤 신념이 있으신 거죠. 신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적 존재가 좀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인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순간에 와서 신을 믿고 싶어,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이제 너는 왜 가시밭길을 갔는데 왜 성당에 가지 않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린 양이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좀 그거는 그렇게 됐고요. 네. 네. 저희가 막 이렇게 어떤 나약함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식으로라도 뭐 막 뭐랄까요? 뭐 어떤 미신이라는 게
이렇게 샘솟게 되잖아요. 네. 누구의 말이 되게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뭐 그게 뭐 버섯을 치유한 버섯 얘기든 뭐 무슨 몸에 좋은 무슨 단물이건 간에 아 기대를 품게 되고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굴복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런 걸 안 하신 건가요? 그런 경험은 안 하신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은 정말로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적어도 제 주변에 떠다니는 어떤 좋은 말과 네. 좋은 정보가 다 사실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좋은 말도 한 3번 들으면 네. 지겹다고 하셨는데 약간 뭐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좀 정직하게 비관하자라는 말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정직하게 비관하자. 예,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무섭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매 순간순간 이제 이 치료 과정이든 혹은 그 이후의 이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언제 한번 또 다시 한번 엎어질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원래가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희망을 그렇게 가지게 됐다가 그 기대가 배반당하는 순간이 너무 두려워서 절망을 이만큼 한 보따리. 네,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찾아낸 이제 이 병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딱 이만큼만 비관하자.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죠. 그 시간을 지나는 데에 최대한 나답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이제 12진상들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었거든요. 그 작가님이 적어주신 걸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고통의 쓸모를 의심한다는 대목이었고 네. 작가님 말씀을 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암투병이라는 암경험이라는 그 사건, 큰 사건이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려 해요. 심지어 뭐 난 미신에 빠지지 않겠어. 뭐 나 이성을 잃지 않겠어. 정직하겠어. 네. 라는 사람조차 근데 이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좀 어떤 유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사람들이 위안을 얻는 네. 소위 이제 뭐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난 종교는 못 믿겠다. 근데 내 고통엔 의미가 있을 거야. 뭐 그러면서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하면서 뭐 사르트르 얘기도 하고 까미 얘기도 하고 시지프스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위안을 얻는데 작가님은 심지어 그런 것도 아닐지도 몰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자꾸 뭐 이 고통을 겪었다고 내가 더 뭐 성장을 한다거나 성숙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고통의 쓸모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한다라고 말씀을 적어주시니까 제가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치. 쓸모없는 고통도 세상에 있지. 그리고 내가 그걸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하니까 근데 너무 그거를 직시를 하는 순간 똑바로 마주한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작가님은 좀 그런 이 글을 쓰시면서 무섭지 않으셨어요? 너무 허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고통 대체 왜 있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젊어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왜 그래야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이야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삶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게 그 주인공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물론, 딱 암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암의 발병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많은 경우가 그렇듯, 좀 알 수 없겠고, 그냥, 제가 로또를 맞은 것은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행운이고, 기꺼이 받아들겠잖아요. 네. 근데, 불행도 그런 복권이 당첨되는 운 같은 그냥 운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냥 이것이 나한테 그냥 이렇게 도착했구나. 그걸 받아드는 심정이 당연히 얼떨떨하기는 한데요. 네. 예, 저는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게 좀 약간 좀 표현 이상하지만 좀 준비되어 있었다? 뭐 그런 걸까요?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확인한 제 삶의 태도라던가, 네. 내가 어떤 고통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건 확실히 제가 피해 경험자를 만났었던, 그 참 엄청 길지도 않지만 강렬했었던 그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의 쓸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삶을 바라보는 어떤 선명도가 절벽에서 마치 내려다보는 것처럼 선명해지는 일이고, 네. 그리고 어떤 삶을 바라보는 렌즈의 곡률 자체가 되게 바뀌는 경험인 건 맞는데,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은전 작가님이 화상 경험자의 이제 이야기 구술생의 인터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작가의 말에 쓰셨던 대목을 저는 좋아하는데, 이야기가 된 고통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고통을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시 또 생각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타인을 위로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의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글쎄 뭐 사람 책 읽는 시간이 원래 이런 걸 목적으로 한 건데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 저희가 막 고통, 삶의 의미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너무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아쉽게 저희가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음 책을 쓰시면 또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 같은 거 좀 쓰시긴 쓰실 거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주제가 있기는 해요. 네. 마찬가지로 사적인 불만에 공적인 이름을 붙이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별로 이제 그 가족이라고 하면 사랑의 공동체이자 또 결혼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 갈등, 사랑 혹은 폭력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최현숙 작가님 책처럼 김도미 작가님의 가족 이야기도 등장하고 또 다른 완전히 제3자의 가족 이야기도 등장하고 이런 형태인가요? 이것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쓰셔야 빨리 모실 수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희 이제 헤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한 곡 더 추천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곡은
여태까지 이제 암경험자 김도미, 그리고 또, 돌보는 사랑으로서의 장강명 작가님도 이제, 네. 슬쩍 나와서 같이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가수 이랑님의 삶과 잠과 언니와 나라는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랑님의 삶과 잠과 언니와 나. 네. 김도미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